합법과 장문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이죠. 꽤 많이 이제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총 3번 올렸는데 이번 것까지 하면 벌써 4번째네요. 근데 학교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으니까 네, 재미없습니다. 빨리 학교에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좀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 오늘은 합법과 장문 4번째 시간이고요. 토의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학습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여기에 써있진 않은데, 자, 우리 전 시간에 정보 전달, 발표, 강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설득하기지만 연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발표, 강연, 연설, 살짝살짝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지시문 이렇게 가로 쳐놓고 이런 지시문을 잘 확인을 해야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토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해왔던 담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로 바뀌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어색하기도 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토의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토의와 토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개념들과 특히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게시판에 자료도 올려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가장 제일 좋은 최적의 의견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어떨 때 토의를 가장 많이 하냐면 선생님이 볼 때는 현장 체험학습, 소풍을 어디로 갈까에 대한 토의 많이 하죠. 그리고 체육대회 때 반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토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단합을 할 때 어떤 걸 먹을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토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문제인식을 먼저 하고요. 뭐에 대해서 토의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풍을 갈 거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거에 대한 안건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소풍을 어디로 갈래? 나는 제주도로 갈래. 나는 어디로 갈까요? 공원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의견들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분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의견에서 조금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걸러야 될 부분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됩니다. 최소한 소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일령이다, 당일치기로 가는 거다.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제주도 이런 데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대안을 잘 분석한 다음에 의견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되셨나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토의할 때 잘 안 되는 토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토의냐면 기본적인 사회자의 역할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사회자와 참여자의 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토의가 조금 산으로 가거나 전혀 토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토의할 때 사회자가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사회자 역할을 하죠. 또는 선생님이 사회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사회자의 역할, 그쵸? 뭐에 대해서 토의할 건지 의제라고 하는데 의제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소풍을 갈 건데 소풍을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의제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즉 참여자들이 의견을 냈을 때 그 참여자의 의견을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어떤 친구가 A라고 하는 친구가 소풍을 가고자 하는 장소로 공원을 얘기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주죠.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의 얘기도 전체적으로 요약, 종합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손들면 그렇죠. 발언 기회를 사회자가 정해줍니다. 그쵸?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싸우면 친구들끼리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꼭 가야 되냐? 거기를 꼭 가야 되냐? 나는 싫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자의 역할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예습 자료로 준 그 문제집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자는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할까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토의의 규칙을 지켜줘야죠. 규칙을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뭐 해야지? 그렇죠. 우선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 얘기하다 보면 야야야 제가 얘기하는 건 무시해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안 돼요.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투표가 됐든 거수가 됐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토론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 토의는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토의를 하다 보면 위에다 써볼게요. 소수 의견들이 나와요. 소수 의견. 그쵸?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무시를 하면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의 역할과 참여자의 태도를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토의와 관련된 시험 문제들은 이 틀 안에서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 거는 외워야 될 건 아닌데 우리가 토의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토의 유형. 토의 유형은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했던 겁니다. 회의는. 심포지엄, 전문가가 의견을 서로 발표하는 토의가 되는고요. 포럼은 전문가가 어떤 문제 발표를 한 다음에 청중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원탁회의,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많이 하는 토의 형태고요. 토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의 토론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아마 개념 정리하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토론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그건 찬성이야 반대라는 얘기가 다 토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토론은 뭐가 있어야 되냐? 논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소풍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 반대, 그쵸? 그 다음에 두발 자유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휴대폰을 쓰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나오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요? 그렇죠. 찬성하는 측이 나오고 반대하는 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설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토의는 설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토론은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토론은 이겼다 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겼다 졌다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설득했느냐 설득하지 못했느냐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또는 상대방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게 비판적 이해와 합리적 반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판적 이해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휴대폰. 학생이 휴대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다. 왜 찬성이냐? 뭐 학생도 충분히 스스로 자율적으로 휴대폰을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등등등 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이 제시한 그 주장과 그 다음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평가하면서 비판적 수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적 수용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또는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신뢰성을 따지지 않고요. 상대방의 어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비판적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들을 때 비판적 이해를 해야 하고요. 자, 잘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화자와 청자가 계속 순간순간 바뀌는 담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리적 반박은 어떻게? 맞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에 어떤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학생들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 또는 20세 요 나이대에 있는 학생들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러이러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할 때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죠. 합리적인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휴대폰 조절 잘 하는데 너는 못하나 보네. 요거는 합리적 반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말해야 토론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그렇죠. 문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지로 제시해서 문제로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법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집필평가로서는 적절한 유형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집필평가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 안에서 토론하는 사람의 말하기와 듣기를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토의와 토론,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토의 토론은 사회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 태도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따가 문제 풀다가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논제를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합법과정문 5강입니다. 자, 우선 큰 지문의 발문을 한번 보면 네, 보이시죠? 학생들의 모의 토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토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학생 일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물어봤죠? 학생 일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에서는 크게 역할이 사회자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역할이 있어요. 그럼 학생 일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지를 뭐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경 설명문이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자, 그쵸?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사회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 일의 역할은 사회자의 역할인데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걸 무엇을 했는지 그걸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별거 아니지만 팁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나오면 기억, 니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기억이 토론에 대한 얘기고요. 자, 니은이 토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과 토의에 대한 질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B에 나타난 학생들의 말하기 방식. 학생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말하기 방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 표현 방식이죠.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전에 개념으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체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A는 단지 내 외부인 통행 관련 법규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했다. 2번. 학생 3은 학생 2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의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그쵸? 3번. 학생 4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 2의 동의를 얻고 있다. 4번 학생 4는 학생 3의 모순을 지적하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5번 학생 3은 학생 4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하나의 개념만 체크해서 하나의 내용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보실게요. 단지 내 외부인 통행 관련 법규와 관련된 판례. 자, 2번 보시면 학생 2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동의 의견. 자, 학생 4는 근본적 해결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학생 4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례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릴 수도 있고요. 얘가 틀리고 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있는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뒤에 것만 맞았다고 해서 맞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스톱하시고 지문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안 풀어본 사람들은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으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복합적인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토의를 할 때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건을 살펴볼게요. 학생 1, 지난 시간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금지 조치는 적절하다는 논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네, 토론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조치는 적절하다라는 논제로 적절하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한 결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재산권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통행권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뭐죠? 조치는 적절하다, 내부인 통행금지 조치는 적절하다는 반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외부인 통행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행권도 중요하니까 다 같이 다니자. 이렇게 결론이 우선 났습니다. 요거를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건 외부인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르죠. 요거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를 해서 우리는 통행 금지는 반대다 라고 하는 토론을 했고요. 지금 하는 토의는 외부인들의 통행권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장할까 라고 하는 토의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죠. 이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되고 토의의 핵심은 얘입니다. 통행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찾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학생 1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학생 1이 지금 사회자의 역할인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지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1번 문제가 학생 1에 대한 거니까 학생 1에 대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안내를 했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논의할 것인지. 다시 학생 1 여기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 통행권 보장을 논의하는 시간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사람이 다른 얘기들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요 얘기 합시다. 라고 뭐 하는 거죠. 그쵸? 주제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벗어난 주제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회를 다시 보면 신축하는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입주한 아파트 단지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라고 다시 뭘 하고 있어요? 그쵸. 다른 문제거리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의 선택지 1번 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맨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의 흐름에 맞지 않은 의견을 지적하니까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토의를 진행을 했죠. 아까 그 부분 확인을 했고요. 3번은 토의 참가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발언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다. 자, 유의사항과 발언 순서 지정을 했을까요? 네, 안 했죠.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토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제시한 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 문제는 하고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줬고요. 그래서 1번은 3번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토의의 참여자 역할 중에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토론과 토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쵸? 리을부터 우선 보면 기억에서는 니은과 달리 모든 참가들의 특정 의견에 동의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과 달리 모든 참가자들이 특정 의견에 동의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동의했죠. 동의해서 토의가 진행이 된 거고
니은과 달리인데 니은도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고 얘기해서는 틀린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요거 전문가의 인용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리을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도 동의하였고 니은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 답부터 얘기하면 적절한 것은 2번이 적절하다고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틀린 거를 보면 학생 이는 단지 내 외부인 통행 관련 법규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생 2가 얘기한 내용에는 요 판례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학생 4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 2의 동의를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 2의 동의는 학생 4번을 읽어보면 동의는 하고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4는 학생의 모순을 지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3은 보시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B에서 학생 3은요. 자, 이것만 그냥 한번 살펴볼까요? 3번에 5번. 그런지 안 그런지. 자, 3번에 5번이 어디 나와 있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해결책은 이미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는 마땅치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통행에 대한 관점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부인 단지 내 통행이 허용되어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외부인 통행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결국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문제인데, 그쵸? 법적 강제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다른 지역의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읽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서도 마찬가지, 비문학도,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지문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문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지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과 못 보는 아이들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지만 천천히 풀다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옳고 그른 걸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재서 빨리 푸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70쪽 화법과 작문 6강 보겠습니다. 자, 70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토론입니다. 토의랑 토론. 그래서 이번엔 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확하게 찬성과 반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 있고요.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토의도 마찬가지지만 논제를 놓치지 말 것. 아시겠죠? 논제를 놓치지 말 것.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아마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찬성에서는 어떤 내용, 반대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찬성과 반대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문을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봐볼게요. 자, 사회자가 어떤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읽다 보면 나오죠. 어디를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요게 이 토론의 논제입니다. 요 논제를 놓치면 뒤에 있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순서를 얘기해 줬네요. 사회자가 뭐라고? 입론, 찬성 의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 줬습니다. 자, 그럼 찬성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찬성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보시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장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갖춰야 됩니다. 공정성까지. 그러면 이런 주장을 얘기했을 때 근거를 잘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는 문제 푸는 입장이니 찬성 쪽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나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느 연령까지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뇌는 출생 이후 일정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발달 중인 뇌에 어떤 감각 자극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성장기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뇌 발달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영화나 만화책, 온라인 게임과 같은 매체에서 폭력적인 자극을 접한 청소년은 추후 다른 청소년보다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들은 총, 칼, 마법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청소년의 뇌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해마다 청소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뭐죠?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극을 받으면 폭력적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의견을 볼게요. 반대는 저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규제에 반대합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온라인 게임을 폭력적이고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게 위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온라인 게임과 현실의 관계를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본 결과로 생각된 잘못된 생각이래.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간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현실이 게임에 반영되어 폭력적인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하, 얘는 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만약 해당 연구에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이 온라인 게임에 반영된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무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됐습니까? 네. 자, 찬성 쪽에서 얘기한 내용을 반대했죠. 뭘 가지고? 연구를 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찬성이는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무당횡단은 불법이지만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나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게임 얘기가 아니라 무단횡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걸 예로 들어서 자신의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해요. 자, 반대 2를 봅시다. 반대 2에선 양육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부모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헬리콥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려주고 싶은 장소에 아이들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놀고 친구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는 양육자의 지나친 간섭 아래 자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지도 못하듯 지나친 통제 아래 성장한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통제하는 양육자, 통제하는 사회다. 뭐라는 건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통제하는 게 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순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반대가 얘기, 그 다음에 찬성이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본 이유는 찬성이든 반대든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가 반대할 때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이 이런 내용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측해서 반대할 내용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실제로는 지문이 아니죠. 토론을 하면 훨씬 더 자기가 설득하기 좋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왔겠지만 답은 한번 맞춰볼게요.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사회자 나왔죠. 사회자는 문제 선정 배경,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아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찬성 측 토론자는 반대 측 의견 중 부정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정확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 내용을 수정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지 부정확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없어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4번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5번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이건 이제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1, 2, 3, 5번은 틀린 부분이 있죠. 이런 다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고 이런 부분 찾아보시면 되니까 내용 파악 문제는 시간만 두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잘 보시면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두 번째 자료를 조금 볼게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문제가 된다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콘텐츠만 규제하면 되고 온라인 게임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규제하면 됩니다. 그걸 규제 안 하고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자료 2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답부터 얘기하면 답은 5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내용을 볼게요. 반대측 토론자는 자료 2를 보고 위에는 자료 2를 보고 청소년에게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임은 이용 시간과 콘텐츠 측면에서 모두 규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은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겠군 이라고 반응을 예측을 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에서 틀린 건 뭐냐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콘텐츠 측면에서 모두 규제하면 되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토론의 핵심은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할 것인가 규제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반대가 얘기하는 건 반대측 토론하는 토론자는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료 2를 보고 온라인 게임은 이용 시간과 모두 규제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임은 이용 시간도 규제를 하죠. 그러면 지금 본인이 얘기한 주장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논제가 뭐냐면 이용 시간 규제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 입장에서 이용시간도 규제할 수 있는데 나쁜 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논제에서 벗어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논제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걸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논리적으로 읽어보시면 아무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측 토론자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과 2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충분히 잘 풀 수 있는데 물론 3번도 잘 풀 수 있는데 토론과 토의에서는 무엇을? 논제를 벗어나지 말 것. 특히 토론은 자기가 반대한 이유와 반대를 주장하는 그 기조가 바뀌면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당해도 그거는 잘못된 토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화법과정문 13강. 자, 112쪽 볼게요. 요즘은 뭐 회의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뭐 얘기할 부분은 없고 포인트들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학급 회의에서 많이 하고 선생님도 매년 경험을 했던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학급 반티 정하는 내용의 회의입니다. 리얼하게 아마 보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선생님도 이 반티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도는 반티를 정할 일이 없겠어요. 그쵸?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1학년, 2학년도 체육대회를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무슨 포인트를 좀 잡아주려고 하냐면 1번, 2번은 내용 파악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내용 파악하시면. 그런데 뒤로 쭉 넘겨서 선생님은 3번을 한번 보려고 해요. 3번. 자, 3번 보면 회의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회의 용어는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제청은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의 안건이 자기도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제청합니다. 또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걸 제청이라고 하고요. 심의는 제기된 안건을 검토하고 가부를 논의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요를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약식 표결은 회원 전체가 찬성분일 때는 사회자가 가부를 안 묻고 자 똑같은 말인데 가부를 안 물어요.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진행 발언, 발언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지문에서 한번 볼게요. 지문에서 제청하는 부분이 지문에 제청합니다라고 나오지 않고 뭘로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2, 3이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까? 제청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이제 약식 표결이 활용이 되지 않았는데 약식 표결이라는 건 가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학생. 자, 학생 1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후속 논의를 의제로 할지 가부를 묻겠습니다. 라는 말 나와요. 자, 손을 들었죠? 네.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약식 표결이 아니라 가부를 묻고 있어요. 그쵸? 묻지 않아야 되는데. 그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체육대회 단체부 구입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의제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든 학생 수를 확인하고 28명이 전원 찬성하기 때문에 회의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자, 손을 든 학생 수를 확인하고 다 들었으니까 이거 갈게요. 요거는
약식 표결이 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부 여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 여부라고 해서 투표를 통하거나 숫자를 말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부를 묻느냐 묻지 않느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은 이미 가부를 묻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만 선생님이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요 강의에서는 회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으로 갖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말하기 방식이니까 첫 번째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말 그대로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내용 파악 문제. 회의를 하기 전에 서로 나눈 대화니까 이 대화가 회의에 반영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내용,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회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총 9문제 풀어봤고요. 미리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은 1차 집필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1차 집필이 될지 시험을 한번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가 되고요. 수능 특강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자료방에 해당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 문제를 한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법과 작문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쉽게 얘기하면 수능 특강은 원래 한 5월달에서 6월달 정도 되면 다 원래 풀어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조금 열심히 달려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이외에도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서 하루하루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진로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익 토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논제를 놓치지 말자. 즉, 어떠한 안건,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토의와 토론이 진행이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체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의와 토론은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로 풀 때는 주장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생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했을 때 B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땐 항상 A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을 우리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잊지 않으시면 토익 토론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담화 유형에서 협상, 대화, 면접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협상이랑 대화, 면접은 조금 다른 유형인데 협상까지는 설득에 해당이 되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대화, 면접 이렇게 따로 되지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세 개가 같이 됐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게시판에 계속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자료 올려놓으니까 그 자료들 다운받아서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로 EBS 수능 특강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글 파일로 해당되는 수업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문제를 또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